한국 없으면 태국은 끝장이에요. 너무 후회돼요. 결국 태국 경제가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한때 미소의 나라라고 불리며 잘 나가던 태국이었지만 한국을 향한 무모한 도발 이후 한국의 가차없는 응징의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끝장이라며 땅을 치고 후회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때 오만방자하게 한국을 무시하던 태국은 어쩌다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칸타라입니다. 30대 초반의 태국 출신 여성이랍니다. 방콕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고 사실 한국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봐요. 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평등한 나라 같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견고한 계급 사회예요. 태국의 계급 체계는 외국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특히 한국처럼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에서 오신 분들은 더욱 그럴 거예요. 계층만 따져도 하이소와 로소라는 큰 구분 외에도 다양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하류층, 빈민층 등으로 나눌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불평등한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무서운 건 이런 구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국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답니다. 사실 이런 불평등의 근원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1932년까지 태국에는 싹디나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평민이 상전을 섬기고 상전은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내용이었죠. 이 제도는 없어졌지만 그 영향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고 보니 하이소와 로소에 대해 설명을 안 드렸네요. 우선 하이소부터 설명드리면 하이소는 대부분 부유한 가문 출신이에요. 재산이 100억 바트 이상인 경우가 많죠. 이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과 인맥을 바탕으로 더 큰 부를 쌓아가요. 대기업 오너, 금융계 고위직, 군부와 정치계 인사, 의료 및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센트럴그룹, CP그룹 같은 대기업의 소유주들이 대표적인 하이소죠. 2017년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태국인이 20명이나 된다고 하더군요. 이들은 해외 명문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외국계 기업의 고위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급 리조트나 호텔을 운영하기도 하고 유명 예술가나 셰프로 활동하기도 하죠. 심지어 SNS 스타나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하이소들도 있어요. 반면 로소들의 삶은 정말 힘들답니다. 슬프게도 저는 로소로 태어났고요. 좋은 교육을 받기도 어렵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심지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죠.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죠. 태국의 명문대인 출라롱콘 대학은 1년 학비만 따져도 20에서 25만 바트가 넘는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저희 가족의 1년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이죠. 그렇게 현실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좋은 일자리는 하이소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요. 월급은 한 달에 9,000바트, 약 33만 원 정도예요. 이 돈으로는 방 한 칸을 빌리고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죠.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많이 겪는데요. 특히 하이소 손님들은 저희를 마치 하인처럼 대하거든요. 한 번은 제가 실수로 음료를 쏟은 적이 있었는데 그 손님은 저에게 욕을 하고 매니저에게 저를 해고하라고 요구하더군요. 다행히 매니저가 저를 보호해줬지만 그날 이후로 일할 때마다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주거 환경도 열악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방 한 칸짜리 집인데 화장실은 공동으로 써야 하거든요. 더운 날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에어컨은 꿈도 못 꾸고 선풍기 하나로 간신히 버티고 있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도 큰 문제예요. 하루는 배가 너무 아프길래 병원에 갔는데 6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게 기다렸더니 의사 선생님은 저를 대충 진찰하고는 약만 주고 돌려보냈죠. 덕분에 병이 더 커졌고 수술까지 받아야 했어요. 하이소들은 비싼 사립병원에서 최고의 진료를 받는데 저희는 이렇게 대충 취급받고 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계급 차이가 세대를 거듭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소 출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이소가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반대로 하이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죠. 워낙 불평등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사건들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바로 약 10여 년 전에 있었던 레드불 창업자 손자 오라유 씨라는 사람의 사건이에요. 2012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태국 사회의 불평등과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당시 27살이었던 오라윳은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요. 당시에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했죠. 게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오라윳은 술과 마약에 취해 있었대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즉시 체포되고 중형을 받았겠죠. 하지만 오라윳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료 회사의 창업자 손자였거든요. 실제로 오라윳의 가족은 태국에서 두 번째로 부자랍니다. 경찰은 처음엔 그가 시속 177km로 달렸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177km가 79km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어요. 오라윳 측에서 사고 후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심지어 오라윳의 몸에서 코카인 성분이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갔고요. 오라윳은 한국 돈으로 겨우 2천만 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어요. 그리고는 바로 해외로 도망갔죠. 그 뒤로 오라윳은 SNS에 호화로운 생활을 올리면서 세계 여행을 다녔습니다. 회사 전용기를 타고 F1 경기도 보러 다니고 호화 유람선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이 사건이 있고 8년이 지난 2020년 태국 검찰은 오라윳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태국 사람들은 정말 난리가 났어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법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사람들의 분노가 커지자 눈치를 보던 태국 정부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조사 결과 경찰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오라윳을 보호하려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당시 경찰청장까지 이 일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오라윳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오라윳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의 공소시효가 하나둘씩 만료되고 있죠.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건 지금은 과실치사 혐의만 남았는데 이것도 2027년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 보면 정말 화가 나고 절망스럽습니다.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작은 잘못만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 부자들은 저렇게 큰 범죄를 저질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져나가니까요. 이게 바로 태국의 현실이에요. 물론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저희 같은 평범한 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2020년에는 정말 큰 규모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죠. 저도 그 시위에 참여했었는데 그때의 열기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이 시위의 배경에는 정말 복잡한 이유들이 얽혀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2014년에 있었던 군부 쿠데타였죠. 그때부터 태국은 사실상 군부 독재 아래 있었어요. 그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헌법까지 바꿔가며 자신들의 권력을 절대 놓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죠. 예를 들어 상원의원의 대부분을 군부가 직접 임명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것만 봐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국가전략 20년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군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왕실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태국의 현 국왕인 라마 10세가 2016년에 즉위했는데 이때부터 왕실의 권한과 예산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왕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졌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사람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어요. 특히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은 SNS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지 않다는 현실을 접하면서 태국의 현실에 더욱 분노하게 됐죠. 시위는 처음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됐어요. 당시 대학생들은 총리 퇴진, 새로운 헌법 제정, 왕실 개혁 등을 요구했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고등학생들과 일반 시민들도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는 정말 평화롭게 시위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강경했죠. 프라윳 총리가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비상포고령을 내렸고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쏘기도 했어요. 심지어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체포되기도 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정부가 왕실모독죄를 적용해 시위 주도자들을 구속한 거예요. 이 법은 태국에서 가장 위험한 법 중 하나인데
왕실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면 최대 15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거든요. 이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시위는 점점 더 커졌어요. 한 번은 수천 명의 시위대가 방콕 시내 한복판에 모여 시위를 벌였죠. 그때 저는 시위대와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요구하는 것들을 외쳤어요. 심지어 왕비가 탄 차량이 지나갈 때도 이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는 이유로 일부 시위대가 체포되기도 했죠. 저희가 요구했던 건 단순했어요. 공정한 사회,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원했죠. 하지만 정부는 저희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진압 방식만 더 강해져만 갔죠. 그렇게 시위는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시위대가 그때 정말 열심히 싸웠죠. 매일 같이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때로는 수만 명이 모이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를 이어갔어요.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희가 주장하는 것들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요.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 K-팝 팬들도 저희를 지지해 주더라고요. K-팝 팬들이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줬고 이때 모금된 돈으로 시위에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점점 더 강경해졌어요. 시위 주도자들을 하나둘씩 체포하기 시작했죠. 인권운동가, 학생 리더, 심지어 정부를 비판한 가수까지 체포됐어요. 이때 체포된 사람들은 면회도 허락되지 않은 채 구금됐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부는 온라인 검열까지 시작했어요.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정부나 왕실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했죠. 심지어 페이스북 자체를 태국에서 추방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퇴근길 직장인들도 우리와 함께 했어요. 정부가 대중교통을 막으면 걸어서라도 모였죠. 저희는 왕실 개혁에 대해서도 주장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실 모독죄가 있으니 왕실 개혁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죠. 그렇지만 용기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원하는 큰 변화는 이루지 못했어요. 정부는 여전히 저희의 요구를 무시했고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의회에서 저희 눈치를 보면서 요구사항을 논의하는 척하긴 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더라고요. 게다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시위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위험해졌거든요. 정부는 이를 틈타 더 많은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죠. 2021년에 들어서면서 시위는 점점 작아졌어요. 대규모 집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소규모 시위나 온라인 활동만 간간히 이어졌죠. 이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실망했을 거예요. 특히 젊은 층의 실망이 컸어요. 일부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해외로 떠나기도 했죠. 저도 그때 그토록 변화를 바래왔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아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했던 노력들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의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요. 최근에는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이 왕실무욕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태국은 아직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나 봐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사실 태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일어서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죠.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이 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태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하이소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다 보니 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같은 로쏘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특히 한국이 수많은 태국 사람들의 꿈이 되었죠.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한국에 가려면 EPS라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 제도는 한국 정부가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4년 10개월 또는 6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EPS는 저희들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예요. 계급에 상관없이 능력만으로 평가받고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EPS를 통해 한국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한 달에 166만 원, 태국 돈으로 약 4만 5천 바트를 번대요. 이 정도 돈이면 태국에서 15개월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가족들을 돕고 집을 짓고 빚을 갚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거죠. 제 친구 중 한 명인 사마라는 2년 전에 EPS를 통해 한국에 갔어요.
그렇게 한국에 간 사마라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매달 18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낀 다음 태국에 있는 부모님께는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부모님은 그 돈으로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동생의 대학 학비도 내고 계신 거죠. 또 다른 친구인 바냐는 충청남도의 한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바냐는 매일 12시간씩 일하지만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돈으로 태국에 있는 아들의 학비를 내고 남은 돈은 저축하고 있다고 하던데 3년만 더 일하면 태국에 돌아가서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친구들처럼 EPS를 통해 한국에 가면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한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더라고요. 물론 EPS를 통해 가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3D 업종이에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최근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좋지 않아지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입국 심사가 엄격해졌고 심지어 EPS에서 태국을 제외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유일한 희망마저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태국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태국에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객으로 갔다가 그대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면서 민폐를 끼쳤고 이로 인해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악화된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중 무려 78%가 불법 체류자라는 거 있죠? 전체 20만 1,412명 중 15만 7,101명이 불법 체류자인 상황이고요. 이 정도 수치면 같은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2015년에는 5만 2천 명이었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지난해에는 15만 7천 명으로 3배나 늘었대요. 이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태국인들의 입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겠죠.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에서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인 척 위장해서 한국에 들어간 뒤 그대로 불법 체류를 선택한 거고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한국과 태국의 무비자 협정도 한몫했죠. 1981년에 두 나라가 90일 무비자 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오히려 불법 체류자 문제를 키운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에 태국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고 한국의 최저임금도 계속 올랐으니까요. 물론 대부분의 불법 체류자들은 그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제가 더 커졌죠. 특히 마약 문제가 심각했어요. 올해 6월에는 낮에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9명이 검거됐대요. 이때 검거된 사람들이 SNS로 한국에 있는 또 다른 태국 불법 체류자들에게 마약을 팔았다고 하는데 판매한 마약의 가치를 전부 다 합치면 한국 돈으로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슬프게도 이 사건 말고도 최근에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된 대규모 마약 사건이 있었어요. 충북경찰청에서 48명의 태국인을 검거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였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들 전부 야바라는 합성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클럽에서 열린 태국 가수 콘서트장에서 무려 83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꺼번에 잡힌 적도 있더군요. 그때 당시 콘서트를 보던 인원이 2,000명이었는데 그중에 100명 가까운 인원이 불법 체류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태국인이었고요. 불과 저번 달에는 음주운전을 하던 제 나이 또래 태국인 여성이 음주운전을 했고 변압기를 들이받는 바람에 처녀 세대가 불편을 겪었다는 거 있죠. 이때 음주운전 측정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결국 쫓겨났다고 하던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한국에서는 태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빠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심지어 한국관세청에서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마약의 원산지 1위가 태국이라고 발표했다던데 이런 통계를 보면 한국이 태국 사람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켜보던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요.
결국 태국인들의 입국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KETA죠. KETA는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의 국민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걸러내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정말 여행만 가려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국이 거부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전문직이나 연예인들도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대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죠. SNS에서는 밴코리아, 한국 금지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움직임이 퍼졌어요. 실제로 이런 움직임의 영향인지 올해 1월에서 4월 동안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21% 감소한 11만 9천 명이었대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는 57만 2천 명이었다고 하니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줄어든 거죠. 게다가 여기에 더해 최근 태국 여행업협회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해서 한국 내에서 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유타차이 순톨라타나버 부회장이 한국에는 관광업소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발언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저런 일들은 태국의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어요. 태국은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줬죠. 하지만 이어지는 악재들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들도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저는 한국 분들이 태국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심리를 모두 이해해요. 제가 만약 한국 사람이었다면 저도 태국이 싫을 것 같거든요. 불법 체류자 문제, 마약 문제, 그리고 이런 무례한 발언들까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발언에 대해 한국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건 이건 저희 태국 사람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은 한국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태국에게 큰 귀감이 돼요. 한국도 과거에는 군사 독재를 겪었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경제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뤘고요. 태국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요. 게다가 태국은 과거에 한국이 어려울 때 도와준 은인이기도 해요. 한국 전쟁 때 태국이 군대를 보내 한국을 도왔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한국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태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불법 체류자 문제는 심각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태국 사람들을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로 보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태국에도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태국에 여행하러 안 올 계획이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